안녕하세요. 위즈옥션 대표 김진혜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제 1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어제 14페이지까지 하고 오늘 15페이지 위즈옥션 경매 이제 실무 교육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하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IT 정책 경영학 박사과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박사 논문은 이제 진행 중인데 유치권 효력에 관한 연구고요. 그 다음에 저서는 유치권 깨트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출간한 유치권 소송 실무 책입니다. 유로 출판사에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경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는 이제 경매 개간, 경매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일괄적인 거를 이제 해드렸고요. 진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넘어가서 14페이지까지 했거든요. 어저께 이제 14페이지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15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 15페이지서부터는 이제 경매 진행 순서인데요.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 그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남기려면,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대한 그 절차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배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면밀하게 보면은 일단은 채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있으면 이제 감정평가가 나가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집행법원에, 집행관이 이제 그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러 갑니다. 부동산이 이제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또, 부동산에 그 흠결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깨진다라든가, 아니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뭐가 있으면은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사로 나갑니다. 그 나가는 기간은 이제 경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 명령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 조사 보고서를 2주 이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의 목적은 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일반인들의 공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찰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은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 현황, 부동산의 내부 구조를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점유자의 사용 권한은 임대차 관계는 임대차 목적물이 있고, 임차인, 임대차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요. 한번 잠깐만요. 이걸 슬라이드를 좀 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물건 있죠. 물건 안에 전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확정 일자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기구, 그 다음에 구성물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현황 조사를 마치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정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은 감정인을 보내서 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세 평가가 있고 시장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시장 가치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정해서 1차 경매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유찰되면은 20%씩 유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인 경우에는 30%씩 유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30%씩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한 다음에는 매각기일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1회차는 감정평가서가 제시한 금액을 하고요. 2회차는 통상 20%고요. 또 이제 법원에 따라서는 30%씩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0%, 80%, 64%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20%씩 저감을 하고요. 30%일 때 저감할 때는요. 100%,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이제 70% 미만 이렇게 계속 내려가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30%씩 저감이다 할 때는요. 100%, 그 다음에 70%가 되거든요. 70%. 그 다음에 49%. 그 다음에 3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20%씩 저금할 때는요. 100%. 그 다음에 100%, 80%, 64%, 51%, 40%, 그런 식, 32%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최저 매각 가격 결정하는 데에서는 또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이제 나오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각기 일주일 전부터 입찰 기일까지 물건 명세서에 사본을 비치한다. 그 다음에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매각기일까지 물건 명세서에 사본을 비치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비치되는 건 뭐냐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랑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랑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와 임대차 관계 조사서,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 이해관계인 열람표, 그 다음에 경매 신청서와 경매 채권의 종류 및 청구 금액을 비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송달 보고서를 하고요. 등기부 등본, 배당 요구서 등을 준비해서 입찰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제 팁이 필요합니다. 그 팁은 이런 거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임장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임장 조사를 잘 해야 되고요. 부동산의 임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임장은 뭐냐면요. 현장 광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시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그래서 이 시세를 모르면 부동산을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세를 알아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은 무조건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정보와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조사는 뭐가 있냐면, 부동산의 시세,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임대차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보증금 월세. 가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에 방문 시에는, 현장을 가셨을 때에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가 있고요, 상가인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반드시 유의할 사항은요, 등기부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등기부상에 안 나타난 거, 예를 들어서 뭐 제시의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많거든요. 주로 이제 미등기 건물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비닐하우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축사, 개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등기가 안 난 별도의 건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해서. 네, 법정 지상권 여부도 보셔야 되고요. 분묘지기권, 산소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유치권 현수막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또 다른 점유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점유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건의 점유자 파악. 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 임장을 가시면 또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맞닥뜨려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당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을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정리를 하시고 노트와 필기구를 갖고 가셔서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낙찰 가격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경매 정보를 보시고 그냥 투자하시면은 뭐 예기치 못한 또 권리들이 생겨서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크게 이제 성질은 뭐냐면은 주택 임대차가 있고 상가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집니다. 근데 주택 임대차랑 상가 임대차랑 완전히 이게 구분하는 게 틀리고, 또 이게 법률 적용도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이제 법률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죠? 법률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주택 세입자를 위한 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1981년도에 제정을 하고 그다음 개정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물가가 따라서 뭐 전세 보증금이 올라간다든가 뭐 월세 보증금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 중심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해서 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주의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법에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법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그러니까 개인이란 뜻입니다. 개인, 임대차를 체결한 개인. 그 다음에 법인은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양수인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범위는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이 되면 되고요. 등기 여부 및 공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물 대장이든 뭐 등기부 등본이든 용도를 불문하고 허가 여부도 관계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관계는 본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는 무엇이냐? 주택임대차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는 채권적 전세로서 전세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제 준용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이라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가 이제 개시가 되고 이제 임차인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제 확정과 전입과 이제 배당 확정 전입 배당 신고를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항력이 생긴 거죠. 대항력이. 근데 이제 그 대항력이 뭐예요? 우선 변제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자기 임차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임차주택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계속 주장할 수 있지만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변제를 할 수 있다. 이거 우선 변제권은 부여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란 임차인이 점유의 이전을 통해서 임차주택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세를 넘겨받아서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란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이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증은 그러니까 주민등록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가족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이신고된 부동산과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과는 어떻게 되죠?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이거를 네.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죠. 우선 이제 예. 그 그러니까 열쇠를 넘겨봐서 이사하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점유, 사실상의 지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 등록하잖아요. 주민등록을 등록하는 거는 뭐냐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이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비속도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걸 말씀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된 부동산과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과는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틀리면은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무슨 말이냐면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확정이라는 거는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진짜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보장해 주죠? 누가 그거 증빙해 주죠? 그거는 법원이나 공증기관, 동사무소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이게 이제 대항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이고, 아까 그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등록을 하시는 거는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차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아파트나 빌라에서 나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전입만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록만 해놓으시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시면 법원에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근저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보다 만약에 앞서서 전입을 하셨으면은 낙찰자한테, 만약에 확정이 안 돼 있다, 그럼 낙찰자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전입이 돼 있고, 근데 확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 건물이 경매가 이제 개시가 됐어요.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법원에다가 그 이제 배당 신고를 하시면 법원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확정일자를 이제 받는 방법은요, 동사무소를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면은 동사무소 이제 직원분이 담당이 있습니다. 그럼 가면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내가 이제 그 계약을 했으니까 확정일자를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이 하셔도 되고, 확정일자를 먼저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이제 등기과에 가서도 됩니다. 등기소에 가셔도 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공증인 사무소에 가셔도 되고, 또 법무법인에 있는 공증인과 법률사무소에 가셔도 됩니다. 그거 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사본을 갖고 가시면 안 찍어줍니다. 그래서 꼭 원본을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나중에 배당받을 때 그게 없으시면은 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이냐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아까 대항력은 뭐죠?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그 건물이나 그 집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 거,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뭐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그 계약서에 대해서 사실임을 증빙하는 제도, 그게 확정일자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그 다음에 공매가 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환가대금, 그게 뭐냐면 낙찰대금이죠. 낙찰대금에서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이거죠. 먼저 받는다는 거죠. 임차 보증금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발생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뭐죠? 임차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안 나가주는 거죠. 그죠? 근데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이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다른 채권자보다는 우선해서 내가 이제 변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이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내용은 소액 임차인과는 달리 그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만에 대한 확정일자 임차인을 할지라도 대지의 낙찰대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소액 임차인과 같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 이제 제한선을 주는 거죠.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요거는 좀 바뀔 수가 있고요. 이게 연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부터 3월 30일까지인데 2019년 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거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1984년 1월 1일 있죠. 그래서 1987년 11월 30일까지는 이제 보증금이 되게 낮았어요. 소액 보증금이라고 해갖고, 요거는 이제
최우선 면제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에서 보시면 300만원 이하다. 그러면 최우선, 그러니까 300만원이 된 사람은 무조건 이율 불문하고 경매 개시 전에 그 임차인이셨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얼마까지 받냐? 300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200만원까지는 2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되게 오래된 그 역사죠. 이게 8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의 거는 어떻게 되느냐? 최근 거는 여기죠. 최근 거는 최근 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2019년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이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억 원 이하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3,4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보호를 받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수도권 및 과밀 억세권은 8천만 원 이하일 때는 2,7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산, 용인, 김포, 광주를 포함해서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보증금 6천만 원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그의 지역은 5천만 원일 때는 1,700만 원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소액 임차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는 또 다르게 또 적용이 됩니다. 이제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보증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월세 30만원.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1,00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환산 보증금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30만원, 그죠? 30만원, 300, 3천. 그럼 환산 보증금이 4천만원 되네. 이렇게. 4천만원 되죠? 환산 보증금이 4천만원이면, 그죠? 4천만원. 그러면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환산 보증금이 4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4천만원이면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만약에 이제 근저당 설정일이 만약에 2018년도다. 근데 4천만원이 됐다. 그러면은 저기 서울시다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장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환산 보증금을 따져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계산을 안 하고 그냥을 적용하시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달리 환산 보증금이 있다는 거, 요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금액이 안 나왔는데요. 금액이 지금 안 나왔는데요. 요 금액은 제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지금 최신 걸로 해갖고 여기가 비워졌네요. 여기가 비워졌는데 제가 최신 걸로 해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는 6억 1,000만원,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은 5억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는 3억 9천만원까지,
세종자치시는 2억 7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표를 만들어서 제가 드릴게요. 여기가 좀 비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 물권의 종류가 이제 총 8개가 있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가 안 되는 게 있죠. 관습법상 분묘지기권 등기가 안 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기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법정담보물권이요. 법정담보물권이 있는데요. 이 담보물권은 유치권입니다.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유치권 신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고서를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다. 그러면 그 1억 한 거를 갖다 염두에 두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그 나중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이렇게 하셔서 그걸 파악을 잘 하셔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소유권이 있습니다. 물권에 소유권이 있는데요.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 요거는 등기 후에 기재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거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점유를 무단으로 뺏거나 뭐 불법으로 뺏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익 물건이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 있고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의해 건물, 기타 그러니까 공작물, 그다음 술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따라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게 이제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에는 잘 알다시피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면 그 아파트, 빌라, 상가, 그 다음에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 차후에 그 이자나 아니면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더 청구할 수 있게끔 미리 더 잡아놓는 거를 근저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근저당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파트를 들어가서 있지 않고 그냥 등기만 합니다. 등기만. 그래서 그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거를 저당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치권이 신고가 들어온 물건은 그 현장을 많이 가보셔야 되고요. 그 현재의 점유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도급자인지 하도급자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 금액이 현재 공사 금액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전에 점유를 했는지 경매 개시 후에 점유를 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채권이 없이 점유를 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글씨체가 크기만 나오네요. 이게 조정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유치권은 채권 플러스 점유입니다. 점유. 그 다음에 유치권은 경매 개시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 전부터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해야 어떻게 돼요?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 그거는 받을 날짜가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저걸 도급계약을 하거든요. 도급계약 날짜의 3년의 시효가 걸립니다. 시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꼭 가압류를 해줘야 됩니다. 가압류.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중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를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1호만 점유를 하고 나머지 호수를 만약에 이제 통제를 한다, 통제와 관리를 한다 했을 때 유치권이 전부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치권은 양도가 됩니다. 근데 양도 시에는 양도시는 채권과 점유를 양도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점유를 계속 안 하시면은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유치권은 공탁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선관주의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그 물건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유치권에 이제 해보면 되게 많죠.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고요. 이 내용대로 이제 하시면,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저런 것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따로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이제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을 투자하셨을 때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죠. 뭐냐면 유치권을 깨뜨렸을 때, 그럴 때는 수익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치권을 못 깨뜨리고 유치권 금액을 줄였다 했을 때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치권 신고가
10억인데, 만약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했어요. 근데 소송 결과가 유치권이 2억만 있다. 2억만 인정됐을 경우, 2억 원만 인정됐을 경우, 이건 8억이 이익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물건, 그러니까 경매 물건은 많이 유찰돼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유치권의 메리트죠. 이게 이렇게, 이게 유치권의 메리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질권이 있습니다. 질권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데, 실무상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저당권을 이제 하죠. 근저당권을 담보로, 뭐예요?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근저당에, 질권을 하든지, 아니면, 근저당권에 뭐 저당을 하든지. 근데 주로 은행에서 하는 거는 이제 질권 설정을 많이 합니다. 질권 설정. 은행에서는 이제 질권 설정을 합니다. 주로 이제 저축은행에서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수법상 분묘지기권이 있고요. 간수법상 분묘지기권은 뭐냐면, 타인의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있어요. 설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탄소 주의 부분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놓고, 이제 시설을 해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제 그게 토지가 남의 토지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교물권에 산소가 2기가 있음. 이렇게 이제 현황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쪽 평수는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하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지료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료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지료 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묘지기권, 분묘기지권일 경우에 이제 지료를 청구하죠. 지료 청구한 다음에 지료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료를 미납했을 경우, 그때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아니면 이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분묘철거 할 수 있어요. 분묘철거.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있는데, 이것도 등기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요 2개가 등기가 안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가 등기가 안 돼요. 그리고 요거가 등기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등기가 안 돼요. 요거가. 그러니까 점유권 등기 안 되죠. 그 다음에 유치권 등기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질권은 됩니다. 질권은 근저당부에다 이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수법상 분묘지기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간수법상 법정지상권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은 뭐냐면 등기가 안 된 지상권입니다. 등기를 현재까지 안 한 지상권. 그다음에 등기가 안 된,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한 분묘 기지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관습법상은 뭐냐면 어떤 이제 조건을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매상에서 같은 이제 저기 동일인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이게 디지타이더가 없어갖고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좀 불편하네요. 토지고요. 이게 건물이면, 이제 이게 경매가 나옵니다. 경매가 너무 화살표도 없네요.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걸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건물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요게 건물이고요. 밑에가 이제 땅입니다. 이제 요거를 다른 걸로 할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여백이 없어갖고 어렵네요. 여기다 그냥 해버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가 건물이잖아요. 위에 건물이고요. 여기가 이제 밑에가 저기예요. 이렇게 연결했겠다. 건물. 네. 그리고 밑에가 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똑같은 이제 주인이에요. A라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면 건물도 A라는 사람 거고요. A라는 사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도 A라는 사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기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경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토지가 경매가 나왔다고 쳐봐요. 토지가. 그럼 요걸 복사해 볼게요. 그래서 옮기면은 이게 어렵네 이게. 다음부터는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건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올리고 해야 되겠네요. 잘 안 보이네, 이게.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그리지 말고요. 그냥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B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은 A가 그대로 갔죠. A 그대로죠. 근데 토지가 A에서 B로 갔죠. 이럴 때는 A가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A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을 하기 때문에, 취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된 상황에서 법정 지상권 없다고 이제 판단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땅에서 권리를 행사하시기가 매우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교육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법정지상권은 공식이 그렇게 난해하거나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걸 잘 기억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하고 토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A가 이제 같이 건물과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경매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에요. 그럼 바뀌면은 이제 건물은 A가 다시 갖고 있지만 토지는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사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A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 요건만 조심하시면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인데요. 이 권리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파워포인트가 좀 미숙해서 잘 못했는데 다음에는 좀 그려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